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결혼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연이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고, 식탁 위에 촛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연은 식탁 맞은편에 빈 의자를 응시하며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겨 새벽 일시를 가리킬 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멜로디가 정막을 깨뜨렸고, 곧이어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낯선 여자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현관 복도를 타고 거실로 흘러들어왔다. 거실로 들어선 사람은 서연의 남편이자 미래그룹의 대표인 박민석이었고, 그의 팔에는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술 냄새와 뒤섞인 진한 향수 냄새가 순식간에 집안의 공기를 오염시켰고, 민석은 거실에 앉아 있는 서연을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비릿한 조소를 입가에 띄웠다. 그는 마치 보란 듯이 여자의 허리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소파 쪽으로 걸어왔고, 서연이 공들여 준비한 식탁 위의 음식들을 혐오스러운 쓰레기를 보듯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민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연을 향해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아직도 안 자고 청승맞게 이러고 있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당신이라는 여자는 질리지도 않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기 그지없어. 내가 오늘 같은 날 일 때문에 늦는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그 멍청한 머리로 내 사업을 이해할 리가 없으니 설명하는 내 입만 아플 뿐이지. 민석의 옆에 있던 여자가 킥킥거리며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산산조각 난 신뢰의 파편들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침착한 태도가 민석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민석은 식탁 위에 놓인 와인잔을 신경질적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붉은 와인이 카펫 위로 핏물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품 안의 여자를 소파에 앉히며 서연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모욕적이기 짝이 없었다. 유라야, 이 집 인테리어 좀 봐라. 정말 구역질나게 촌스럽지 않니? 아무런 센스도 없는 여자가 집안 살림을 잡고 있으니 내가 밖으로 나돌 수밖에 없는 거야. 유라라고 불린 여자는 오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고, 민석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교태를 부렸다. 서연은 깨진 와인잔 파편을 치우기 위해 몸을 굽히지 않았고, 그저 꼿꼿하게 서서 남편의 만행을 지켜보았는데, 이는 그녀가 더 이상 그에게 헌신할 이유가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민석은 서연의 반응이 없자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누런 봉투가 미끄러져 식어빠진 스테이크 접시 옆에 멈췄고, 민석은 싸늘한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같은 무능하고 매력 없는 여자랑 한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워서 못 견디겠으니까 당장 이 서류에 도장 찍어. 서연이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도 그것이 이혼 서류라는 것은 명백했기에 그녀는 시선을 서류에서 민석의 얼굴로 옮기며 입을 열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결혼 5주년 기념일에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고 이혼 서류를 들이미는 게 당신이 말하는 사업가의 매너인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고,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듣는 사람을 섬뜩하게 만들었다. 민석은 서연의 태도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곧이어 유라의 배를 쓰다듬으며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매너 따위는 내 후계자를 가진 여자 앞에서 찾을 게 아니지. 유라 뱃속에 내 아들이 있다는데 감히 내까짓게 무슨 자격으로 따지는 거야. 임신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흩어지자 서연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민석의 뒤에서 미래그룹의 실질적인 전략을 짜고 위기를 해결해 왔지만 민석은 그것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만들어준 왕관을 쓰고 거만해진 남편을 보며 마지막 남은 미련조차 깨끗이 지워버렸다. 그녀는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찬찬히 훑어보았는데 위자료 조건은 형편없었고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민석은 서연이 서류를 읽는 동안 유라와 샴페인을 따르며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그는 서연이 빈털터리로 쫓겨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당신이 이 집에서 가져온 게 뭐가 있어 몸만 와서 내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니 나갈 때도 몸만 나가는 게 공평한 거야. 유라는 민석의 어깨에 기대어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조롱하듯 바라보았고 마치 이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 이미 바뀐 것 같은 행세를 했다. 서연은 펜을 들어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을 하기 전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민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좋아요, 이혼해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손대지 않은 유일한 재산인 평창동의 낡은 주택 명의를 제 앞으로 넘겨주세요. 서연의 요구는 민석에게 의외였는데 그는 그녀가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며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평창동 주택은 서연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오래된 집으로 재개발 지역에서도 제외되어 민석에게는 아무런 투자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땅일 뿐이었다. 민석은 콧방귀를 뀌며 그따위 쓰러져가는 집구석이 탐나면 얼마든지 가져가라며 즉석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명예 이전을 지시했다. 서연은 주저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그 순간 그녀를 옥죄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당신이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려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다. 민석은 서류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듯 유라를 안고 침실로 향하며 서연에게 내일 아침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쳤다. 침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차단되자 거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고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방이 아닌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문을 잠근 서연은 책상 뒤에 걸린 그림 액자를 떼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금고를 능숙하게 열었다. 이 금고의 비밀번호는 민석조차 자주 잊어버려 서연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미래그룹의 이중장부와 불법 비자금 내역이 담긴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민석은 자신이 천재적인 사업가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모든 중요한 결정과 위기 관리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책은 서연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중요한 서류들과 USB를 챙겨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고 이것들이 훗날 민석을 파멸로 이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짐을 싸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지만 그녀가 챙긴 것은 몇 벌의 편한 옷과 부모님의 사진 그리고 노트북뿐이었다. 명품 가방이나 보석들은 민석이 사준 것이라는 이유로 미련 없이 자리에 두었고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도 가장 수수한 것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화려한 사모님이 아닌 다시 예전에 날카롭고 총명했던 한서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룸을 나오며
벽에 걸려 있던 결혼 사진을 떼어내 바닥에 엎어버렸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서연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 앞에 섰는데 침실 쪽에서는 여전히 민석과 유라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현관에 놓인 자신의 구두를 신으며 이 집에서의 지난 5년이 마치 긴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시간들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는데 그것은 자유의 냄새이자 다가올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교수님 접니다. 한서연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부탁하셨던 그 제안 이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로 즉각적인 미팅을 제안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는데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의 것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1층 로비로 내려가 미리 호출해둔 택시에 올라탔고 기사가 목적지를 묻자 단호하게 평창동이라고 대답했다. 택시가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이 걸어갈 길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박민석과 미래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그룹의 최대 라이벌인 헬리오스 그룹의 힘이 필요했다. 그녀는 민석이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전략들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을 그에게 똑똑히 보여줄 계획이었다. 서연의 손끝이 가방 속의 USB를 만지작거렸고 그녀의 입가에는 처음으로 희미하지만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평창동의 낡은 주택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며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차가운 새벽 이슬이 내려앉은 정원은 쓸쓸해 보였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포근한 안식처로 느껴졌다. 그녀는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가 먼지가 쌓인 거실에 불을 켰고 낯익은 가구들과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이곳은 그녀의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일군 사랑의 공간이었고 이제는 서연이 다시 시작할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짐을 풀지도 않은 채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고 화면에는 헬리오스 그룹의 채용 공고와 강태준 총재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화면 속 강태준은 차가우면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업계에서는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불렀지만 서연은 그가 능력 있는 인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했고 민석의 그림자로 살며 감춰두었던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박민석이라는 오점을 지우고 온전한 한서연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으며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올 때쯤 그녀는 헬리오스 그룹 전략기획실 수석 고문직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뜬 박민석은 옆자리에 누워있는 유라를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지만 곧이어 느껴지는 갈증에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 거실은 어젯밤의 난장판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서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묘한 해방감과 함께 아주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재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안으로 들어갔지만 겉보기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는 서연이 빈손으로 나갔다고 확신하며 코웃음을 쳤고 자신의 몰락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서연은 평창동 주택의 테라스에 나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시선은 멀리 솟아있는 헬리오스 타워의 꼭대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 곧 저곳이 나의 전장이 될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소란스럽지 않을 것이며 아주 우아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민석의 목을 조여갈 것이었다.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다가올 면접을 위한 완벽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평창동 주택의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서연의 얼굴을 비추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지만 그녀의 준비 과정은 여느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남편의 취향에 맞춰 색조가 거의 없는 수수한 화장과 파스텔 톤의 단정한 옷차림만을 고수하며 자신의 색깔을 죽여왔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앉은 서연은 화장대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붉은색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바르며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추었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던 유약한 여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어 올려 목선을 드러냈고 부드러운 곡선보다는 날카로운 직선이 강조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으며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서연이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헬리오스 그룹의 본사 건물이었는데 그 높이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위압적이었다.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신 광채를 내뿜는 헬리오스는 박민석의 미래그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수많은 엘리트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표정에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에 다닌다는 자부심과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서연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직원은 이미 연락을 받은 듯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연은 조금 위축됨도 없이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인 총재실이 있는 층에 도착하자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복도가 나타났고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곳의 주인인 강태주는 재계에서 젊은 폭군이라 불릴 만큼 냉철하고 무자비한 경영 스타일로 유명했기에 서연은 그와의 만남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들어선 집무실은 흑백의 모노톤으로 꾸며져 있어 주인의 차가운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고 넓은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압도적인 전망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공간의 중심에 있는 책상 뒤에는 서류의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는데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태준은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고 서류 검토에만 집중하며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해 상대방의 기세를 꺾으려 했다. 서연 역시 먼저 입을 열거나 조급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문 앞에 서서 그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태준이 만년필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마주친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태준은 책상 한 구석에 놓여있던 서연의 이력서를 집어들어 대충 훑어보더니 경멸에 가까운 코웃음을 치며 이력서를 테이블 위로 툭 던져버렸다. 은사님의 추천이라길래 대단한 인재인가 싶어서 시간을 내었더니 고작 5년 동안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라니 이건 나를 모욕하는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서연의 자존심을 긁어놓았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낀 채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것은 면접관이 지원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불청객을 쫓아내려는 주인의 눈빛에 가까웠다. 그는 경쟁사인 미래그룹 대표의 아내였던 여자가 이혼하자마자 라이벌 회사에 취직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불순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었고 서연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듯했다. 서연은 태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침착하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태준에게 미세한 흥미를 유발했다. 총재님께서 제 이력서의 공백을 무능력으로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헬리오스 그룹의 정보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서연의 당돌한 발언에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는데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미래그룹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박민석 대표의 능력이 아닌 그림자처럼 숨겨진 전략가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으며 그 설계자가 바로 저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언급하며 박민석의 꼭두각시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자였음을 강조했다. 태주는 서연의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어보냈다. 말로만 떠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해보십시오. 태준이 건넨 파일은 헬리오스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남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대외비 문서였다. 서연은 파일을 집어들어 빠른 속도로 내용을 훑어내려갔는데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관련된 시장 상황과 경쟁사들의 동향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기에 문서의 내용은 그저 확인 절차에 불과했다. 서연은 파일을 덮고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태준을 향해 입을 열었는데 그녀가 지적한 부분은 헬리오스 기획팀조차 간과하고 있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현재 헬리오스는 자금력을 앞세워 전공법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지만 미래그룹은 이미 해당 지역의 지자체 의원들을 포섭하여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지도상의 특정 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미래그룹이 노리고 있는 맹점과 그들이 사용할 불법적인 로비 루트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히 예상을 넘어선 확신에 가까웠고 마치 박민석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온 것처럼 구체적이고 날카로웠다. 태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더니 이내 진지하게 변했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 가리킨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헬리오스가 취해야 할 역발상 전략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미래그룹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자멸하게 만드는 교묘하고도 잔혹한 함정이었다. 만약 총재님께서 저를 믿고 이 전략을 승인해 주신다면 미래그룹이 쏟아부은 로비 자금을 공중 분해시키고 헬리오스가 최저 비용으로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녀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태준이 추구하는 공격적인 경영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태준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서연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처음에 보여주었던 경멸이 아닌 탐색과 호기심, 그리고 일말의 인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아 팔짱을 끼고 서연에게 물었다. 당신이 전 남편을 무너뜨리려는 이유가 단지 복수 때문이라면 나는 당신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복수의 눈이 먼 사람은 결국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니까. 태주는 서연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려 했고 그녀가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려 했다. 서연은 태준의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복수는
그저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일 뿐 제 목표는 잃어버린 저 자신을 되찾고 제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박민석을 파멸시키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세상에 우뚝 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알고 있었고, 태주는 그녀의 대답에서 느껴지는 강인한 의지에 매료되었다. 태주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손을 내밀었고, 그것은 서연을 파트너로 받아들이겠다는 무언의 승낙이었다. 좋습니다. 한서연 씨, 당신을 전략기획실 수석 고문으로 채용하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존재는 당분간 대외비로 붙여질 것이며 성과를 낼 때까지는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할 겁니다. 태준의 조건은 까다로웠지만 서연은 기꺼이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집무실에는 새로운 동맹의 기운이 감돌았다. 서연은 태준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고 크다는 것을 느꼈지만 곧바로 업무적인 태도로 돌아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재님,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서연이 집무실을 나간 후 태주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녀가 남기고 간 분석 자료를 훑어보았는데 볼수록 감탄이 나오는 완벽한 전략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약간의 들뜸이 섞여 있었다. 지금 당장 인사팀에 연락해서 한서연 씨의 출입 카드를 최고 등급으로 발급하고 전용 사무실을 내 옆방에 마련하도록 해.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는데 박민석이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은 놈이길래 이런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 취급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한편 미래그룹의 대표실에서 박민석은 결제 서류를 집어던지며 비서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서연이 밤새 검토하여 요약해준 보고서 덕분에 쉽게 처리했을 안건들이 이제는 난해한 암호처럼 느껴져 머리가 지끈거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려다.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고는 홧김에 휴대폰을 소파로 던져버렸다. 그 여자가 없다고 내가 일을 못할 것 같아.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그 여자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테니까. 민석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유라의 아양 섞인 목소리에 의해 다시 부풀어 올랐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헬리오스 건물을 빠져나온 서연은 눈부신 오후의 햇살 아래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는데 발신자는 방금 전 헤어진 강태준이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인생을 예고하는 듯 강렬했다. 내일 아침 8시 전략회의 참석 요망 늦지 마십시오.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며 입가에 단호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고 펄럭이는 재킷 자락은 마치 날개를 펴는 흑조의 날개짓처럼 우아하고 힘차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밤이 늦도록 헬리오스의 내부 자료들을 검토하며 다가올 회의를 준비했는데 피로감보다는 희열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화이트보드를 설치하고 미래그룹과 헬리오스의 관계도 그리고 박민석의 예상 반응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가며 거대한 판을 짜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서연의 방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등대처럼 그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펜을 놓고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켜봐 주세요. 엄마 아빠 딸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게요. 헬리오스 그룹 본사의 전략기획실은 지난 한 달 동안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유령 고문이라 불리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직함 없이 특별 프로젝트 팀을 이끌고 있었지만 그녀가 내놓는 안건들은 기존의 임원들을 경악하게 만들 만큼 파격적이고 정교했다. 매일 아침 진행되는 브리핑 시간은 단순히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녀의 논리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증명하는 무대와도 같았고, 처음에는 낙하산 인사라며 수군거리던 직원들도 이제는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고개를 숙이며 경외심을 표하고 있었다. 서연은 밤낮 없이 회사에 머물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마를 새가 없었고 화이트보드는 복잡한 수식과 도표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회의실에서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서연을 내려다보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어버렸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전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일에 몰입할 때 보여주는 눈빛은 순수한 열정과 프로페셔널한 냉철함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오늘 저녁에 있을 재계 주요 인사들의 교류회인 그랜드 서밋 파티에 서연을 동행시킬 것임을 알렸고 이에 필요한 의상과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번 파티가 서연을 공식적으로 사교계에 데뷔시키는 자리이자 박민석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미래그룹의 대표실 분위기는 헬리오스와는 정반대로 매일같이 고성이 오가며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박민석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보며 짜증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서연이 미리 중요도를 분류하고 핵심 내용을 포스트잇에 요약해 두었기 때문에 30분이면 끝날 일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서류가 시급한지 파악조차 되지 않아 중요한 입찰 기한을 놓치거나 엉뚱한 계약서에 서명할 뻔한 위기가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더디냐며 닥달했지만 비서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민석의 화를 더욱 돋우었다. 설상가상으로 새 안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유라는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법인카드를 긁으며 백화점을 쇼핑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민석이 머리를 싸매고 골치 아픈 자금 조달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유라가 대표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오늘 저녁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자랑하며 뱅그르르 돌았다. 오빠 나 이거 어때? 이번 신상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 오늘 파티에서 내가 제일 돋보여야 하니까 보석도 더 화려한 걸로 맞춰줘. 민석은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임신한 유라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야만 했고 속으로는 서연의 조용하고 지혜로웠던 내조를 무의식적으로 그리워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속속 도착하며 화려한 조명 아래 북적이기 시작했다. 박민석은 유라의 팔을 끼고 당당하게 입장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예전과 같은 여유가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듯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최근 미래그룹의 실적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 파티에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었다. 유라는 분위기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다른 사모님들의 명품 가방과 보석을 곁눈질하며 민석에게 저것도 사달라고 귓속말을 하느라 바빴고 민석은 그런 유라가 점점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연회장에 거대한 문이 열리며 장내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헬리오스 그룹의 강태준 총재가 서 있었는데 평소 공식 석상에 파트너를 대동하지 않기로 유명한 그가
오늘은 낯선 여인과 함께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태준의 옆에 선 여인은 짙은 네이비 컬러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화려한 장식 없이도 우아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그녀의 고혹적인 매력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팔에 가볍게 손을 올린 채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주변을 압도할 만큼 강렬하고 지적인 기품이 흘러넘쳤다. 사람들은 태준의 파트너가 누구인지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고개를 돌려 조명을 받는 순간 박민석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칠 뻔했다.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은 자신이 불과 한 달 전에 촌스럽고 무능하다며 내쫓았던 전처 한서연이었기 때문이었다. 민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볐지만 그녀는 분명 서연이었고 그가 알던 가정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여왕처럼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옆에 있던 유라 역시 서연을 알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의 입에서는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어떻게라는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연회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느꼈지만 그 중에서도 박민석의 시선이 가장 강렬하게 꽂히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태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천천히 홀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태준은 서연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이며 긴장을 풀어주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마치 연인이 다정하게 미러를 나누는 것처럼 보여 민석의 질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저기 당신 전 남편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군요.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실제로 보니 더 통쾌합니다. 서연은 태준의 말에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시선을 돌려 민석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민석은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무언가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그들 쪽으로 다가왔는데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서연이 이혼 후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돈이 떨어지면 자신에게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재계 서열 1위인 강태준의 파트너가 되어 나타났으니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였다. 민석은 체면도 잊은 채 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는데 주변의 정적을 깨는 무례한 행동이었다. 한서연, 네가 여길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그리고 감히 강 총재님 옆에 서서 뭐 하는 짓이냐고. 서연은 흥분한 민석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침착하게 대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박 대표님 공적인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시죠. 저는 헬리오스 그룹의 수석 전략 고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민석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이혼녀가 경쟁사의 핵심 임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재계의 하시슈가 될 것이 분명했다. 민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말을 잇지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했고 유라는 질투심에 눈이 뒤집혀 서연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강태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서연을 등 뒤로 보호하며 민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는데 그 위압감에 민석은 저절로 뒷걸음질을 쳤다. 박 대표 귀사의 매너 교육이 이 정도 수준인 줄은 몰랐군요. 내 사람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불쾌합니다. 태준의 경고는 묵직했고 내 사람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민석은 태준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는데 이 굴욕적인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주변의 기업인들은 수군거리며
박민석의 무례함을 비난하고 헬리오스의 새로운 인재인 서연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태준의 등 뒤에서 나와 다시 한번 민석에게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아, 그리고 남부 신도시 개발 입찰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 이번에는 요행을 바라기 힘들 겁니다. 제가 헬리오스의 전략을 맡고 있으니까요. 서연의 말에 민석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는데 그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사업의 핵심 경쟁자가 바로 전철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민석은 충격으로 인해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유라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민석은 신경질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패배감과 모욕감에 휩싸여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거두지 않았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가 겪게 될 고통은 상상 이상일 것임을 예고하는 눈빛이었다.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까? 너무 세게 나간 건 아닌지 걱정되는군요. 서연은 태준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아니요, 총재님 덕분에 아주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옅은 미소를 교환했고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파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온통 헬리오스의 새로운 여신과 몰락의 징조를 보이는 미래그룹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연은 파티장 곳곳을 누비며 태준의 소개로 정재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세련된 화술은 모두를 매료시켰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준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공적인 업무 이야기가 아닌 사적인 감정이 섞인 질문이었다. 오늘 당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당당한 태도가 빛이 나더군요. 박민석이라는 남자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한 겁니다. 태준의 칭찬에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설렘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고 태준이라는 남자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박민석은 거실의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는데 유라는 구석에 숨어 공포에 떨고 있었다. 민석은 술병을 병째로 들이키며 서연의 이름을 저주하듯 읊조렸는데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한서연, 네가 감히 나를 물먹여 헬리오스에 붙어서 나를 짓밟겠다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고. 민석은 비틀거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것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 뒷조사를 부탁하는 전화였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연을 끌어내리겠다는 위험한 결심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헬리오스 그룹에는 남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서연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다시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임원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연은 스크린에 지도를 띄우며 미래그룹이 노리고 있는 부지의 치명적인 환경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비밀 정보였다. 박민석 대표는 이 땅의 지하수 오염 문제를 덮고 용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역이용해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태주는 서연의 브리핑을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의 정보력과 분석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겼고 서연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승리를 약속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주는 서연을 따로 불러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는데 그것은 서연의 안전을 위한 경호원 배치와 거주지 보안 강화에 관한 내용이었다. 박민석이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당분간은 제 경호팀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태준의 단호함 속에 숨겨진 배려의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태준의 집무실을 나오며 복도 창문을 통해 멀리 보이는 미래그룹 사옥을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민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당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을 내 손으로 하나하나 무너뜨려 줄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결의를 다졌고 그녀의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인 강태준과 헬리오스 그룹이 버티고 있었다. 전쟁의 서막은 올랐고 승리의 여신은 이미 서연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듯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경제 포럼은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헬리오스 그룹과 미래 그룹 역시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박민석은 최근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악재 속에서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무리해서 최고급 수입차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했지만 그를 맞이하는 기자들의 반응은 예전보다 훨씬 냉담했다. 반면 강태준 총재와 함께 도착한 한서연은 단아하면서도 지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행사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전략가로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행사장 내부에서도 서연의 인기는 대단했는데 수많은 기업의 대표들이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나누고 싶어 했고 강태준은 그런 서연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곁을 지켰다.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 샴페인을 들이키던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의 눈에는 서연의 성공이 자신의 것을 훔쳐간 결과로만 비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내조 덕분에 쌓은 실력이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기생하여 몸을 팔아 그 자리에 올랐다고 멋대로 단정 지으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었다. 민석은 술기운이 오르자 비뚤어진 복수심이 고개를 들었고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서연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행사장과 연결된 야외 테라스로 나왔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는 것 같아 난간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소리와 함께 익숙하지만 혐오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휴식을 방해했는데 그것은 바로 박민석이었다. 한서연, 너 아주 살판났구나. 강태준한테 빌붙어서 호가호위하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천만에 너는 그저 쓰다 버려질 장난감에 불과해. 민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연에게 다가오며 독서를 퍼부었는데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역겨운 알코올 냄새가 진동을 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민석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민석을 더 화나게 만들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수준이 딱 거기까지라서 참 다행이네요. 당신은 여자가 능력을 발휘하면 그게 다 남자의 덕이거나 부정한 방법일 거라고밖에 생각 못하는 저급한 인간이니까요. 서연의 차가운 일침은 민석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고 그는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 얼굴을 붉히며 씩씩거렸다.
그녀는 민석을 벌레 보듯 경멸하는 눈빛으로 쏘아보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민석이 그녀의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다.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너를 걷어주지 않았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 주제 파악 좀 해. 민석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서연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고 서연은 고통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 놓으세요. 추하게 굴지 말고. 서연이 단호하게 경고했지만 민석은 오히려 힘을 더 주며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붙였고 손을 들어 올려 그녀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폭력이 발생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강력한 손길이 민석의 팔을 공중에서 낚아채 비틀어 버렸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민석은 뒤로 나동그라질 뻔했고 그 앞에는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의 강태준이 서 있었다.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내 말이 우스웠나 봅니다. 박민석 대표, 태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고 음산했고 그는 잡고 있던 민석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태준의 등장은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민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강 총재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이러십니까? 이 여자는 내 아내였고 내가 버린 헌신짝이라고요. 당신도 속고 있는 겁니다. 민석의 비겁한 변명에 태주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폭력을 쓰는 대신 더 잔인한 말로 그를 짓밟기로 결심했다. 당신이 버린 게 헌신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걸 모르는 당신의 안목이 처참할 따름이군요. 한서연 씨는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파트너이자 헬리오스의 미래입니다. 태주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민석을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직원에게 이런 몰상식한 짓을 했다가는 그때는 법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당신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태준의 살기 어린 경고에 민석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보안 요원들이 민석을 양쪽에서 붙잡아 끌어냈다. 행사장 입구로 끌려가면서도 민석은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지만 이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며 혀를 차고 있었다. 이 광경은 포럼에 참석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에게 목격되었고 미래그룹 대표의 추태는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그의 평판을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렸다. 소란이 정리되자 태주는 곧바로 몸을 돌려 서연의 상태를 살폈는데 그의 눈빛에서 방금 전의 살기는 사라지고 걱정과 안타까움만이 가득했다. 괜찮습니까? 다친 데는 없어요? 태주는 붉게 부어오른 서연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괜찮다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 없었고 태주는 그녀가 겉보기에만 강한 척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더 이상 파티에 머무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고는 그녀를 조용히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차에 타서도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미리 준비해둔 얼음팩을 서연의 손목에 대어주었는데 그 투박하지만 세심한 배려에 서연의 굳어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차 안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를 향한 위로와 신뢰가 쌓여가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한강변의 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총재님까지 난처한 상황에 휘말리게 해드렸네요. 그녀의 자책하는 말에 태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난처한 건 내가 아니라 그자이고 당신을 지키는 건 내 파트너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태주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서연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그런 취급을 받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더군요. 태준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의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태준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이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지난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항상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만 강요받았지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보호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천하의 강태준이 자신을 위해 분노하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모습에서 그녀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깊은 울림을 느꼈다. 서연은 태준의 재킷깃을 여미며 작게 속삭이듯 대답했다. 고마워요. 총재님 오늘 일은 잊지 않을게요. 집에 도착한 서연을 배웅하며 태준은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이 안전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차를 돌렸는데 그의 머릿속은 박민석에 대한 응징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일찍 법무팀장을 소집하라고 지시하며 목소리에 냉기를 담았다. 미래그룹에 대한 자금 압박 수위를 높이고 그들이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허점을 찾아내라. 숨통을 조일 준비를 끝내야겠어. 태준에게 서연은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그녀를 건드린 대가는 혹독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헬리오스 그룹 내에는 어젯밤 사건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만 직원들은 서연을 험담하기보다는 그녀를 보호해준 총재의 로맨스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서연은 출근하자마자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꽃다발과 연고를 발견했는데 카드에는 상처가 흉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K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꽃향기를 맡으며 미소 지었고 그 모습은 삭막했던 사무실 분위기를 환하게 밝혀주어 직원들마저 기분 좋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힘을 얻고 본격적으로 남부 신도시 입찰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했다. 서연은 긴급 전략회의를 소집하여 미래 그룹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미끼 작전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가히 천재적이고 대담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헬리오스가 특정 구역의 개발을 포기하는 척하며 거짓 정보를 흘리고 실제로는 그 구역이 아닌 다른 알짜배기 땅을 집중 공략하는 이중 전략을 수립했다. 이 작전의 핵심은 박민석이 헬리오스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심어둔 산업 스파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었고 서연은 이미 그 스파이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었다. 태주는 서연의 계획을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 시각 박민석은 숙취와 두통에 시달리며 회사에 출근했지만 책상 위에는 어제 행사장에서의 추태를 다룬 찌라시와 투자 철회 통보서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비서들에게 화풀이를 해대며 상황을 반전시킬 묘수를 찾으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기울어진 배를 구할 방법은 요원해 보였다. 그때 그의 충성스러운 신복이라고 믿었던 이사가 은밀하게 들어와 헬리오스의 내부 문건이라며 서류 하나를 건넸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역전할 수 있습니다. 헬리오스가 자금난으로 핵심 구역 입찰을 포기한다는 정보입니다. 민석은 서류를 낚아채 읽어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이 서연이 파놓은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남부 신도시 개발권 입찰 당일이 밝아오자 회색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이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국토교통부 대회의실 앞은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건설사 관계자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긴장감으로 인해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헬리오스 그룹의 대표로 참석한 강태준과 한서연은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는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조문객처럼 엄숙하면서도 결연해 보였다. 서연은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굳게 쥐고 있었고 태주는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시선을 교환하며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았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완벽한 덫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확신의 눈빛이었다. 반면 미래그룹의 박민석은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과장된 몸짓으로 입장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품 안주머니에 소중하게 넣어둔 USB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것은 며칠 전 거액을 주고 매수한 헬리오스의 내부 스파이가 빼내온 입찰 전략 보고서가 담긴 것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헬리오스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수익성이 가장 높은 A구역 입찰을 포기하고 B구역에 집중할 예정이었기에 민석은 이 정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는 헬리오스가 포기한 A구역을 자신이 차지함으로써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재계 서열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민석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정보는 서연이 치밀하게 조작하여 흘린 가짜 정보였으며 그가 노리는 A구역은 겉보기엔 노른자위 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대한 지질학적 결함이 숨겨진 시한폭탄과도 같은 곳이었다. 서연은 과거 민석의 사업을 도우며 확보해둔 지질조사 데이터를 통해 A구역 지하에 거대한 공동이 존재하며 개발이 시작되는 순간 천문학적인 보강공사 비용이 발생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채 마치 그곳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포장된 가짜 보고서를 만들었고 탐욕에 눈이 먼 민석이 의심 없이 그 미끼를 물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서연은 민석이 자신의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연민보다는 냉혹한 승부사의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기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진영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는데 민석은 태준과 서연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강 총재님, 이번에는 운이 좀 없으신가 봅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무리하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하시지 그러십니까? 나중에 부도 나서 짐 싸는 것보다야 그게 모양새가 낫지 않겠어요. 민석은 서연을 곁눈질하며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었는데 이는 서연이 선택한 남자가 무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그녀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유치한 심산이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미래그룹 임원들도 덩달아 킥킥거렸지만 태준과 서연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태준은 민석의 도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고쳐 매었는데 그 모습이 더욱 민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박 대표, 남 걱정할 시간에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는 게 좋을 겁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인데 박 대표는 그릇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는군요. 태준의 묵직한 충고는 민석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태준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두고 봅시다. 누가 웃게 될지 결과가 나오면 그 잘난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줄 테니까. 민석은 악담을 퍼붓고는 씩씩거리며 입찰장 안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태준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저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르쳐 줄 차례네요.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말이에요.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잠시 잡았다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이번 작전을 위해 회사에 사운을 걸었지만 두려움은 없었고 오직 완벽한 승리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입찰장 문이 닫히고 운명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기 시작했다. 입찰장 내부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국토부 장관의 개회사와 함께 본격적인 입찰 절차가 시작되자 각 기업의 대표들은 밀봉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갔다. 박민석은 그 누구보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봉투를 제출했는데 그는 A구역을 따내기 위해 회사의 유동자산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에서 끌어온 고금리 대출금까지 모조리 쏟아부은 상태였다. 그는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낙찰받은 것처럼 샴페인을 준비해 놓으라고 떵떵거렸고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헬리오스를 발 아래 두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될 것이라는 달콤한 망상에 빠져 있었다. 반면 강태주는 서연이 준비한 진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들이 노린 곳은 A구역이 아닌 B구역이었고 그곳은 향후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이 잡혀 있어 잠재 가치가 A구역을 훨씬 능가하는 알짜배기 땅이었다. 서연은 경쟁자들이 A구역에 눈이 팔려 과열 경쟁을 벌이는 동안 비교적 낮은 경쟁률로 B구역을 선점하는 전략을 세웠고 입찰가 역시 철저한 손익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했다. 이는 단순히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 가치를 확보하는 고도의 수싸움이었으며 서연의 천재적인 전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개찰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이 다가오자 장내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민석은 초조함에 다리를 떨며 마른 침을 삼켰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A구역의 낙찰자를 호명하려 하자 민석은 주먹을 꽉 쥐고 일어날 준비를 했다. 남부 신도시 개발사업 A구역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총 1조 5천억 원을 써낸 미래그룹입니다. 장내에서는 웅성거림과 함께 탄성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축하의 의미보다는 무리한 입찰 금액에 대한 경악과 우려의 반응이었다. 민석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승리의 기쁨에 취해 태준과 서연을 돌아보며 거만한 미소를 날렸다. 하지만 민석의 기쁨은 딱 10초간 유지되었을 뿐 사회자의 다음 멘트가 이어지자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리고 말았다. 이어서 B구역의 낙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B구역은 헬리오스 그룹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추가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충격적인 내용을 덧붙였는데 그것은 민석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었다. 환경부의 긴급 지질 조사 결과 A구역 지하에서 대규모 싱크홀 위험이 발견되어 해당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낙찰받은 시공사는 모든 집안 보강 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 순간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과 집안 보강 공사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민석이 쏟아부은 1조 5천억 원은 고스란히 땅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전광판에 뜬 붉은 글씨는 잔인하게도 그의 파산을 예고하고 있었다. 주변의 경쟁자들은 민석을 향해 동정 섞인 비웃음을 보냈고 미래그룹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전화를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강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넋이 나간 민석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표정은 승자의 여유로움보다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냉소에 가까웠다. 박 대표, 축하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땅을 가지게 되었군요. 비록 그 땅이 당신을 집어삼킬 무덤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서연 역시 태준의 옆에 서서 민석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모두 사라진 텅 빈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이 훔쳐간 정보가 독이든 성배인 줄도 모르고 마신 건 당신의 탐욕 탓이에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민석은 서연의 말에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은 배신감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 악독한 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석은 악를 쓰며 달려들려 했지만 태준의 경호원들이 그를 가로막았고 그는 비참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서연은 그런 민석을 차갑게 외면하며 태준의 팔짱을 끼고 돌아섰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입찰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서연의 휴대폰에는 미래그룹의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채권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미래그룹에 대한 자금 회수를 결정했고 검찰은 박민석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모든 것이 서연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박민석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주는 차문을 열어주며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이 깊게 배어 있었다. 수고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당신은 완벽한 승리자입니다. 차에 탄 서연은 창밖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응어리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박민석의 광기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서연은 태준의 손을 꽉 잡으며 다가올 마지막 폭풍을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다. 미래그룹의 본사 건물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처럼 처참하게 변해 있었는데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사무실 곳곳에 붉은색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대기업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복도에는 밀린 월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었다. 대표실에 홀로 남겨진 박민석은 바닥에 나뒹구는 고급 양주병들 사이에서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검찰의 소환장과 은행의 독촉장 그리고 수십 건의 민사소송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민석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잠겨있던 대표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유라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더 이상 사랑스럽던 연인의 것이 아니었다. 민석은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유라야,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아직 안 끝났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라고 애원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민석의 개인 금고를 열어 남아있는 현금 다발과 귀금속을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다. 정신 차려 박민석 당신은 이제 빈털터리 범죄자일 뿐이야. 내가 미쳤다고 빚더미에 앉은 당신 옆에서 썩겠어. 나는 내 인생 찾아 떠날 거니까 찾지 마. 유라의 매몰찬 말에 민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유라는 혐오스럽다는 듯 그를 밀쳐냈다.
민석은 바닥에 쓰러진 채 유라의 발목을 잡고 애원했는데 그의 마지막 희망인 아이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어떡할 거야. 내 핏줄이잖아. 제발 가지마.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볼게. 민석의 절규에 유라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착각하지 마. 당신 아이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설령 당신애라 해도 지울 거야. 거지의 자식 따위 낳아서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거든. 유라는 마지막 비수를 꽂고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민석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민석은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를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한서연과 강태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헬리오스 그룹 남부 신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출범과 한서연 수석 고문의 탁월한 전략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화면 속 서연은 민석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서 끊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엄청난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몰락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서연이 설계한 치밀한 복수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민석은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책상 위에 모니터를 집어던져 박살냈지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병은 가라앉지 않았다. 감히 내까짓게 나를 가지고 놀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게 너였다니 절대로 용서 못해 죽여버릴 거야. 민석은 광기에 사로잡혀 비틀거리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압류를 피해 숨겨두었던 낡은 세단에 시동을 걸었다. 그의 혈관에는 알코올과 분노가 뒤섞여 흐르고 있었고 이성은 이미 마비되어 오로지 서연을 파괴하겠다는 일념만이 남았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바닥까지 밟으며 빗줄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로 차를 몰았고 목적지는 서연이 살고 있는 평창동 주택이었다. 평창동 주택의 거실은 따뜻한 조명과 향긋한 차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서연과 태주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태주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며 서연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서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태주는 직접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당신을 옥죄던 모든 과거에서 벗어난 거예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기류가 흘렀고 서연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안식의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는데 민석의 차가 주택의 대문을 들이받고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찌그러진 차문이 열리고 비틀거리며 내린 민석은 빗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있었지만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연과 태주는 소란에 놀라 테라스로 나왔고 광기에 휩싸인 민석과 마주하게 되었다. 한서연 나와 당장 나오라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먹여 살렸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민석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정원의 화분들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태주는 서연을 등 뒤로 숨기며 앞으로 나섰는데 그의 표정은 민석과는 대조적으로 차갑고 침착했다. 박민석 대표 추태 그만 부리고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당신이 함부로 행패 부릴 곳이 아닙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태준의 경고에도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저 여자는 악마야. 나를 속이고 내 회사를 뺏고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너도 저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야. 비켜. 내가 오늘 저 여자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니까. 민석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태준에게 달려들었고 상황은 순식간에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졌다. 서연은 공포에 질리는 대신 차가운 빗속으로 걸어나와 민석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박민석, 당신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이야. 나는 그저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했을 뿐이라고. 서연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민석의 귀에 정확하게 꽂혔고 그 말은 민석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민석은 괴성을 지르며 서연을 향해 방망이를 내리치려 했지만 태준이 순식간에 민석의 팔을 낚아채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제압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민석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태준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경찰차 2대가 도착하여 경찰들이 민석을 에워쌌다. 민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발악을 했는데 그 모습은 한때 대기업 총수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고 기괴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미래그룹 회장 박민석이야.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저 여자를 잡아가. 경찰들은 그를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연행했고 민석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두고 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절대 안 끝나. 경찰차가 떠나고 다시 정적이 찾아온 정원에는 부서진 화분과 민석이 남기고 간 차만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었다. 태주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지도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떠나는 경찰차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태준이 단단하게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끝났어요. 서연 씨,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빗물보다 더 뜨겁게 서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서연은 태준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해방이었다. 그녀는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고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비를 함께 맞아주었다. 쏟아지는 비는 마치 서연의 지난 5년간의 고통과 상처를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내렸고 두 사람은 그 빗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민석의 몰락은 비참했지만 그것은 서연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를 의미했고 이제 그녀 앞에는 태준과 함께할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박민석 전 미래그룹 대표의 구속 수감 소식과 함께 그의 정신 이상 증세로 인한 병원 이송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의료진은 그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망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고 그는 결국 감옥이 아닌 폐쇄병동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세상은 빠르게 그를 잊어갔고 헬리오스 그룹은 서연의 지휘 아래 승승장구하며 업계 인류의 자리를 굳건히 다졌다. 서연은 더 이상 숨어있는 그림자가 아닌 태준과 나란히 걷는 동반자로서 세상의 중심에 섰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이 남기는 흔적은 사람마다 판이하게 다른 법이었다. 박민석이 몰락하고 정신병원에 수감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계절은 차가운 겨울을 지나 다시 따스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한 폐쇄 병동 독방에는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멍하니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는
과거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미래그룹의 대표 박민석이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이 병행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 사이를 오가며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는 가끔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보이지 않는 비서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다가도 이내 현실을 자각하고 구석에 웅크려 아이처럼 흐느껴 울곤 했다.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돈과 명예, 그리고 여자들마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고독뿐이었다. 한편 박민석의 몰락을 부추겼던 내연녀 이유라의 삶 또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는데 그녀는 민석이 구속된 후 그가 횡령한 자금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녀가 챙겨나왔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모두 압류되었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던 그녀는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을 받던 모델로서의 경력은 불륜녀라는 주홍 글씨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라는 좁고 눅눅한 고시원 방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다가 헬리오스 그룹의 부총재로 승진한 한서연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화면 속 서연은 자신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기품과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고 유라는 질투심조차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다. 반면 헬리오스 그룹의 본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는데 남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착공과 함께 그룹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전략기획실 수석 고문이 아닌 부총재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한서연이 있었는데 그녀는 강태준 총재와 함께 그룹의 양날개가 되어 헬리오스를 이끌고 있었다. 서연의 집무실은 과거 박민석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세련되었으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보내온 협력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다. 직원들은 서연을 단순히 총재의 연인이 아닌 존경하는 리더로서 따랐고 그녀의 냉철하면서도 인간적인 리더십은 업계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지난 1년간의 숨가빴던 여정을 되돌아보았는데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나무처럼 그녀의 내면은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오후 일정을 마친 서연은 강태준과 함께 평창동 주택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이제 낡고 쓸쓸했던 옛 모습은 사라지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완벽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다. 서연은 민석에게서 되찾은 이 집을 자신만의 안식처로 꾸몄고 정원에는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야생화들을 가득 심어 놓았다. 차에서 내린 태주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향긋한 꽃내음이 진동하는 정원길을 천천히 걸었다. 태주는 지난 1년 동안 서연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그는 서연이 일에 몰두할 때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고 악몽을 꿀 때는 따뜻한 품을 내어주며 그녀의 빈 곳을 채워주었다. 서연은 잡고 있는 태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이제는 그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는 정원 테라스에 차려졌는데 태준이 직접 셰프를 초빙하여 준비한 코스 요리는 서연의 입맛을 완벽하게 고려한 것들이었다. 와인잔을 부딪히며 태준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 씨,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합니까? 당신은 그때 상처받은 흑조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태준의 회상에 서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해요. 총재님은 저를 무시하는 척 하셨지만
사실은 제 능력을 꿰뚫어 보고 계셨잖아요. 그때 총재님이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날아오를 날개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바람이 되어 주었을 뿐이죠.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나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태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장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옆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다. 한서연 씨, 당신과 함께한 지난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계절을 당신과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나의 파트너이자 연인, 그리고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입을 틀어막으며 솟구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기쁨의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끝에 맺혔다. 그녀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무시와 소외감, 그리고 배신의 기억들이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박민석은 그녀를 소유물이나 도구로 여겼지만 강태준은 그녀를 동등한 인격체이자 존경하는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총재님, 아니, 태준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두 영혼이 하나로 묶이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고 정원의 꽃들도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결혼식은 헬리오스 호텔의 야외 가든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는데 화려한 하객들보다는 두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지인들만이 초대되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의 등장은 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 대신 헬리오스 그룹의 원로 이사이자 그녀를 아꼈던 은사님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갔다. 태주는 단상에 서서 서연을 맞이했는데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것을 본 하객들은 냉철한 총재의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다. 주례사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그림자로 사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사랑은 저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한서연으로서 그리고 강태준의 반려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녀의 맹세는 단순한 결혼 서약을 넘어선 한 인간의 승리 선언과도 같았고 하객들은 기립박수로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태주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고 두 사람은 꽃잎이 흩날리는 행진곡에 맞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유럽으로 긴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헬리오스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비즈니스 트립을 겸한 것이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와 런던의 금융가를 누비며 서연과 태주는 일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한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유럽의 유수한 투자자들과 미팅을 주도하며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협상력을 발휘했고 태주는 그런 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세느강변을 산책하던 서연은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문득 과거의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훈장처럼 여기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을 성장시킨 밑거름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서연은 헬리오스 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처럼 경력이 단절되거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서연을 롤 모델로 삼아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정한 경영인으로 대서특필했고, 서연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 갔다. 태주는 재단 이사장 취임식 날 서연에게 커다란 꽃다발을 안겨주며 귓속말을 건넸다.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라는 사실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서연은 행복한 미소로 화답하며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당당하게 포즈를 취했다. 몇 년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헬리오스 타워의 최상층 집무실에서 서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태준이 서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채우자 서연과 태주는 서로를 마주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다. 박민석이 주었던 고통과 시련은 이제 먼지처럼 흩어져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희미해졌고, 현재의 행복만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창밖의 세상을 보여주었다. 봐라, 세상은 이렇게 넓고 아름답단다. 너는 엄마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날아오르렴. 서연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한 여성의 위대한 서사시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복수를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았고, 사랑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그녀의 앞날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헬리오스라는 이름처럼 그녀는 태양과 같이 뜨겁게 타오르며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강태준과 한서연,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만들어갈 미래는 해피엔딩을 넘어선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다.